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일본군은 웨이크섬을 공격합니다. 웨이크섬은 북태평양에서 일본에 상대하는 미군의 최전방에 위치한 곳으로 일본이 장악한 북태평양 섬들을 압박할 수 있어 일본은 이곳을 꼭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1941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웨이크섬을 공습하고 상륙부대를 호위 순양함, 구축함들과 같이 보내 웨이크섬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12월 11일 오전 미군 5인치 해안포와 와일드캣 전투기에 맹렬한 반격을 받았고 구축함 하야테와 키사라기가 침몰하고 상륙부대는 결국 퇴각하는 대패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한 번 패했다고 웨이크섬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고 진주만의 미군도 지원병력을 웨이크에 보낼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크의 미군도 일본군이 더 많은 병력과 함정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미 해군이 지원을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12월 11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12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마셜제도 일본군 기지에서 97식 비행정들이 웨이크로 날아와 활주로 등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했으나 미군에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이 중 한 기가 출동한 와일드캣 전투기에 격추되어 승무원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되었던 일본군의 주간 공습이 12일에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일본 폭격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공습 첫날 와일드캣 12기 중 9기가 파괴되고 3기만 남았다가 정비반 출신도 아닌 존 키니소이 등의 노력으로 부서진 전투기의 부품을 이용해 한 기를 극적으로 비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12월 11일의 전투로 와일드캣 2기가 다시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11일 밤 키니소이와 정비반의 밤샘 작업으로 다시 한 기가 부활했습니다. 이 작업은 12일 저녁 때가 되어서야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은 일본 항공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대 병사들도 오랜만에 정비 시간을 가졌으나 사고가 하나 생겼는데 해병대 조종사 중 한 명인 푸를러 대위가 정찰 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기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푸를러 대위는 그쪽에 있던 민간인 노무자들을 피해 더 왼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활주로에서 벗어나 간신히 정지했으나 기체에 큰 손상이 생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온 힘을 다해 정비했으나 새 비행기만큼 완전하지는 못했던 듯 싶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당시 항공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말미에 달린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오전 3시는 워싱턴에서는 12월 12일 오전 11시였는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웨이크섬 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웨이크는 아직 점령되지 않았고 소수의 해병대가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일본군 폭격기 30여 기가 다시 와서 공격을 가했는데 남아있던 2기의 와일드캣 중 하나가 이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으나 해병 2명이 불타는 전투기로 달려가 엔진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키니소이와 정비반은 14일 밤까지 이 엔진을 이용해 다시 한 기의 비행 가능한 와일드캣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1차 전투 승리 이후 웨이크섬에서의 3일이 긴장 속에 흘러갔습니다. 일본군은 웨이크섬에서의 참패를 서력하고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 해군에서 웨이크섬 공략부대가 소속되었던 상위 부대는 당시 중부태평양과 남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면서 남양부대라고 불렸던 제4함대였고 제4함대 사령장관이 이노우에 시게요시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웨이크 1차 작전에 참담한 실패를 놓고 당시 제4함대 산하의 제7잠수전대 사령관인 오오니시 신조 소장은 웨이크 작전이 상당히 부실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파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는데 전투기를 보내려고 해도 마셜 제도에서는 웨이크까지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제4함대 참모장이 야노 시카조 대자였는데 제4함대에 오기 전에 약 10개월 동안 항공모함 히류의 함장이었고 야노 대좌가 연합함대 사령부에 웨이크섬 공략을 위해 항모부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비롯한 연합함대 수뇌부는 12월 11일 웨이크섬 전투의 결과를 다음 날인 12일에도 파악 못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웨이크 작전의 실패 소식과 항모부대 지원 요청이 연합함대에 접수되었습니다. 일본 기동부대는 원래 돌아가는 길에 미드웨이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상 불량으로 이는 취소되고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제독은 12월 15일 기동부대에서 적절한 병력을 동원해서
제4함대에 웨이크섬 공략 작전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공모함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기동부대에서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일본이 진주만 기습 당시 보냈던 기동부대의 항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도에서 진주만과 웨이크섬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진주만에서 웨이크로 오고 가는 항적은 항모 엔터프라이즈가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해 웨이크섬으로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수송한 임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굵은 선이 진주만 기습을 위해 일본 항모부대가 간 루트를 나타내는데, 도쿄 시간 1941년 11월 26일에 지금은 러시아 영토인 쿠릴 열도에서 출발했고, 이 해도상에 12월 8일 새벽에 공격 위치까지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12일이 걸린 셈인데, 끝나고 돌아올 때도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진주만 기습이 끝나고 일본 항모부대는 북쪽으로 항진하다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12월 9일에는 이 위치까지, 웨이크섬에서 전투가 벌어진 12월 11일에는 여기쯤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그 후에 약간 남쪽으로 향해서 항진하게 되는데 100% 확실하진 않지만 12월 15일경에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북쪽에서 항모부대를, 남쪽 마셜 제도에서는 상륙부대를 보내 웨이크섬 2차 공격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부대를 이끄는 나구모 추이치 중장은 원래 웨이크섬에서 남서쪽으로 2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트루쿠 기지에 일단 입항해서 재보급을 완료한 후 다시 웨이크로 일부 항모를 보내기로 생각했었지만, 제4함대 측의 작전 계획에 맞춰 귀환 중간에 항모부대를 분리시키기로 합니다. 따라서 중순양함 토네 치쿠마의 제8전대, 구축함 타니카제와 우라카제의 제17구축대, 그리고 항모부대로는 야마구치 담원 제독이 지휘하는 항모 히류와 소류의 제2항공전대를 웨이크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와 같은 사항을 확정 지은 후 계속 항진했습니다. 1941년 12월 15일은 웨이크섬에 일본 폭격대의 공습이 없었습니다. 이날 웨이크섬 항공대 지휘관 해병대 퍼트남 소령은 당시 전투기 편대의 기밀 자료와 암호책 등을 전부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97식 비행정 8기가 또 날아와서 폭격을 실시했으나 민간인 1명 사망 이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7일에는 31기의 96식 육상 공격기가 웨이크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웨이크섬에 2기 남은 와일드캣 전투기가 요격에 나섰으나 일본 폭격기 1기를 격추시킨 것은 와일드캣이 아니라 대공포였습니다. 12월 16일 자정에는 먼 바다에서 함정들이 목격돼 전투준비 태세가 발령되었으나 함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사라졌고 동이 트기 전에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은 결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웨이크섬이 미군과 민간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지상병력 지휘관 데보로 소령은 병사들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격려했고 일본군의 폭격을 피해 지휘소를 더 안전한 캠프 2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1941년 12월 15일) 항모 세로토가가 진주만에 입항했는데 웨이크섬을 도우러 출발할 태스크포스 14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세로토가는 진주만 기습 당시 샌디에이고에 있었고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미 해군 교리에 항모는 항상 구축함의 호위를 받게 되어 있었고 당시 세로토가를 호위할 구축함이 속도가 느린 구형밖에 없어서 더 빨리 올 수 있었음에도 12월 15일에야 진주만에 입항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2월 14일 항공모함 렉싱턴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 11이 마셜 제도 공습을 위해 진주만을 떠났습니다. 태스크포스 11의 출항은 웨이크로 가는 태스크포스 14를 보호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섬을 향해 진주만을 출항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병력을 실은 수상기 모함 텐지어와 중순양함 3척, 구축함 8척, 급유선 1척과 세로토가의 14기의 부식 브루스터 버팔로 전투기, 그리고 5인치포 2문과 포탄 9,000발, 3인치 대공포 4문과 포탄 12,000발, 박격포탄, 해상탐지 레이더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한 많은 물자들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14가 출항한 12월 16일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이 본인의 해임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윌리엄 파이 제독이 대행으로 임명되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파이 제독은 태스크포스 14 플래처 제독에게 항해 중 함대에 자주 급유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태스크포스 14보다 더 강한 일본 항모부대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태스크포스 14 급유선 네치즈는 최고 속도가 14노트밖에 안 되어서
자주 급유를 실시하면서 전체 함대의 속도가 급유선 속도에 맞춰졌고 태스크포스 14가 웨이크에 도착하는 시각을 더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로 추정되는 일본 항모부대가 태평양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납득이 가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 항모부대와 미국 항모부대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되는 웨이크 전투를 위해 북태평양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웨이크 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1941년 12월 17일이 되었습니다. 17일 오전 6시 퍼트남 소령은 키니 소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밤샘 작업을 통해 와일드캣 전투기 2기가 다시 비행 가능하게 되어 웨이크섬 수비대가 사용 가능한 와일드캣 전투기가 총 4기가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키니 중위와 테크니컬 서전트 윌리엄 해밀턴 그리고 머시니스트 메이트 제임스 헤슨의 3명을 특별히 퍼트남 소령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3명과 민간인 자원자들의 업적은 정말 마술과 같았다고 퍼트남은 말합니다. 웨이크섬의 정비반은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도구들이 매우 모자랐고 신형 와일드캣 전투기에 관한 경험이나 매뉴얼 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전투기 부품을 이용해 엔진과 프로펠러 등을 거의 다시 만들어내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퍼트남 소령은 전후 회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활하는 와일드캣은 웨이크섬 전체 전투에서 일본군의 1차 전투 삽질과 함께 가장 특기할 만한 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퍼트남 소령도 해병대 정비반의 기적과 같은 도구에 같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7일 오후 1시 17분 다시 일본군 폭격대가 들이닥쳤는데 여기서 이륙 중에 와일드캣 1기가 못쓰게 되어 사용 가능한 기체는 다시 3기가 됩니다. 이날 미군 대공포가 1기의 폭격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북태평양 웨이크섬 전투.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진주만 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미군이 지키던 웨이크섬에서 일본군이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2항공전대 항모 2척과 중순양함과 구축함 4척을 보내 지원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2항공전대 항모 히류와 소류가 본대로부터 분리된 날짜는 1941년 12월 16일로 이날은 진주만에서 미 항모 세로토가와 막대한 물자를 실은 웨이크 지원부대가 출항한 날이었습니다. 언뜻 봐도 일본 항모부대에서 웨이크까지가 진주만에서의 거리보다 가까워서 일본 항모들이 미군 지원부대보다 더 빨리 웨이크섬에 도착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개전 후 북태평양의 괌을 12월 10일에 쉽게 점령했는데 괌 공략부대 중 해군 육전대 1개 중대를 원래 웨이크 상륙부대 2개 중대에 합류시켰고 구축함과 중순양함 등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웨이크섬 공략에 투입된 일본 지상병력은 3개 중대 약 1천여 명이 되었고 기타 수상함 등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한 대로 일본 잠수함 3척이 웨이크섬을 둘러싸고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12월 17일 자정쯤에 일본 려호 제62 잠수함이 웨이크섬 남서쪽으로 내려와 있던 려호 제66 잠수함과 충돌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당시 62호 잠수함은 웨이크섬 근해에 새로 파견되었는데 66호 잠수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해상에 스콜이 불어닥치는 중에 두 잠수함 모두 수상 항해를 하다가 회피를 못하고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려호 제66호 잠수함이 침몰해 함장 이하 65명이 전사하고 함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3명만 간신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려호 제62호 잠수함은 마셜 제도로 돌아갔습니다. 이 침몰 사고를 놓고 우가키마토메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은 회고록인 전조록에 웨이크섬은 작은 악마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주만 기습 후 3일 만에 웨이크 1차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본 일본으로서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41년 12월 17일) 웨이크 부대 총지휘관 해군의 커닝햄 중령은 연락을 하나 받는데 당시 웨이크섬에서는 민간인 노무자 1200여 명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진주만에서 타전한 내용은 이 건설 작업 진척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커닝햄 중령은 지금까지 일본군과의 전투로 인한 피해와 사상자 보고서를 계속 냈는데 진주만에서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가 막혀 했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큰 피해를 입고 매일 폭격을 당하는 웨이크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후 진주만에서 건설 작업 진척 보고서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12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웨이크섬에서는 진지 보강 작업이 계속되었고
12월 19일에 일단 미군이 원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웨이크 섬에는 약 1200명의 민간인 노무자들이 있었고 이 중 약 400에서 500여 명이 미군 작업을 도왔고 나머지는 끝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숨어버린 민간인 노무자들을 보는 해병들의 생각은 신랄한 비판과 어느 정도 이해가 섞여 있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미군 지상병력 지휘관 데버러 소령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숲에서 나와서 미군을 돕기로 선택한 민간인들이 더욱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공습과 진지 구축 작업으로 많은 병사들이 피로를 호소했고 데버러 소령은 전후회고에서 웨이크섬 전투 중 밤에 잠을 잘 때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여러 일들로 깨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병은 폭격 중 트럭 밑으로 뛰어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문제가 되어 많은 병사들이 이질로 고생했는데 병사들은 통제를 할 수 있으나 숲에 숨은 민간인들은 화장실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여기에 파리가 생기고 병이 전체 섬으로 퍼지는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은 충분해서 전체 웨이크섬 전투 기간 중 하루 2번 식사가 계속 지켜졌다고 합니다. (12월 20일에는) 진주만에서 보낸 PB와의 카탈리나 비행정이 웨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커닝햄 중령은 카탈리나의 도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카탈리나 비행정은 웨이크로 향하고 있는 지원 병력의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진주만의 미군 수뇌부는 무전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가 일본군에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직접 항공기가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카탈리나 비행정에 의해 웨이크섬 미군은 진주만이 입은 피해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웨이크의 모든 병력은 미국으로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음날 카탈리나 비행정에 실려 진주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웨이크섬 전투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는데 12월 14일에 어느 신문 보도를 보면 일면 머릿기사로 다른 소식과 함께 웨이크섬이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표로 웨이크섬의 미군이 소수라는 것을 알았고 언론에서는 용감한 웨이크의 미군 수비대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웨이크의 미군도 라디오를 이용해 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미국 방송에서 웨이크를 태평양의 알라모라고 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라모 전투는 1836년에 이후 미국에 합병되는 텍사스 공화국군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멕시코군을 상대로 용감히 싸웠다가 거의 전멸한 전투인데 미국에서 이후 미국을 대표하다시피 하는 영웅담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당시 웨이크섬 주둔 병력을 영웅시하고 찬사를 보낸 셈인데요. 100년 전 알라모를 지키던 병력은 전멸했지만 웨이크의 미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남쪽 마셜 제도의 일본군은 증강 및 재편성을 마치고 상륙부대의 투입을 12월 22일 혹은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 일본 함대는 12월 21일 아침 마셜 제도를 출발했습니다. 웨이크섬에서는 전날 도착했던 카탈리나 비행정이 오전 7시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조금 안 된 시각 99식 함상 폭격기 29기와 제로 전투기 18기가 웨이크섬을 공습하고 돌아갔습니다. 웨이크의 미군도 전투기와 폭격기가 항공모함에서 출격했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것은 미군 지원부대보다 일본 항모들이 먼저 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셜 제도에서 다시 폭격기들이 와서 웨이크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이 마셜 제도 일본군 항공대 마지막 공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97식 함상 공격기와 제로 전투기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습에서 허버트 후를러 대위와 다른 한 기의 와일드캣이 요격에 나서 97함공 2기를 격추시켰으나 칼 데이비슨 중위가 조종하던 와일드캣이 격추되고 후를러 대위의 와일드캣이 불시착해서 이후 비행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드캣은 12월 17일 이후 3기가 사용 가능했으나 이후 1기가 못쓰게 되고 12월 22일의 공중전에서 2기가 손실되어 웨이크섬 항공대에는 이제 비행 가능한 와일드캣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도 22일 불시착한 후를러 대위의 와일드캣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셜 제도에서 다가오는 일본 상륙 부대의 공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진주만을 출항한 미함대 태스크포스 14는 계속 웨이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웨이크에 이미 일본 항모 항공기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셜 제도 쪽으로 양동작전을 가고 있던 항모 렉싱턴의 태스크포스 11이 웨이크 작전을 돕기 위해 태스크포스 14 지원으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웨이크의 미군이 와일드캣을 전부 잃은 12월 22일 오전 8시경에는
태스크포스 14는 웨이크섬에서 약 830km 떨어진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14의 플래셔 제독은 혹시 전투 중 연료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재급유를 명령했고 하루가 꼬박 지난 12월 23일 오전 8시까지 145km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12월 23일) 오전 1시경 북쪽의 필섬에 있는 보초들이 명확하고 비규칙적인 섬광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일본 경순양함 텔류와 다츠타에서 쏘던 함포 사격이었는데 이날 밤도 날씨가 좋지 않아 이 함포 사격은 목표물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다가온 일본 함대는 약 2시간 전인 22일 오후 11시경 선두함이 웨이크섬을 확인하고 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활주로 근처로 지휘소를 이미 옮긴 데보로 소령은 오전 1시 45분 필섬 쪽에서 일본군이 상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대신 바다에 배들이 보이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섬 전체에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오전 2시 15분에는 북쪽과 남쪽 바다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전 2시 30분에는 웨이크섬 피콕 포인트 남쪽 먼 바다에서 상륙정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물체는 일본 제32호 초계정과 제33호 초계정으로 상륙정으로 쓰이는 대발동정의 발진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동형의 일본 초계정으로 1919년부터 취역한 구형 구축함을 개조해서 주로 육전대 상륙용으로 쓰였고 기준 배수량 1100톤 정도의 대발동정 탑재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지상병력을 웨이크섬 본도 여러 군데에 나눠 상륙시키려고 했고 초계정 두 척에서 대발동정에 병력을 탑승시켜 발진시키려고 했는데 이날도 역시 기상이 안 좋아 제33호 초계정에서 대발동정 발진이 지체됩니다. 이로 인해 상륙작전이 약 1시간 늦어질 상황에 처했는데 웨이크섬 공략부대 지휘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은 상륙작전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상륙법, 병법 실행을 명령합니다. 상륙방법 갑을이 있고 세 번째로 병법이 있는 모양인데요. 병법이 뭐냐 하면 초계정에서 상륙정의 병사들을 옮기지 않고 초계정을 바로 해안까지 몰고 가 좌초시켜 병사들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일본으로서는 1차 전투에 이어 안 좋은 기상 상황으로 인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대발동정을 이미 내리는 데 성공한 제32호 초계정과 제33호 초계정 그리고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2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데보로 소령은 각 초소에서 밀려오는 보고를 받으면서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에게 계속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2시 35분 웨이크섬 본도 서쪽에 위치한 윌크스 섬의 초소에서 상륙정 엔진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곧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살펴보라는 명령이 해당 지역 지휘관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 사진이 미 육군이 쓰던 60인치 서치라이트고 웨이크섬에 있던 것도 이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스페리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에 비춰지자 해안으로 다가오는 일본 함들이 보였습니다. 미군은 윌크스 섬의 서쪽 끝과 웨이크섬 남쪽 끝에 5인치포 2문씩을 보유했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초계정과 상륙정을 조준할 수 없었고 미군이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9경, 39경 기관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웨이크섬 본도 서쪽 해안 대략 중간쯤 위치에 미군 3인치 대공포 한 문이 있었는데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한 로버트 헤나소이가 해병 1명과 민간인 3명을 데리고 서둘러 이 포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데보로 소령도 이 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항공기가 없는 항공대 VMF-211의 남은 인원을 이 포 진지로 보냈습니다. 이제 웨이크섬 전체가 전투 준비를 완료했고 곧 상륙할 일본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호위함과 함께 웨이크로 다가오는 일본 해군 육전대는 총 3개 대대 약 1천여 명으로 당시 웨이크를 지키고 있던 미 해병 제1수비대대 병력의 약 2배였습니다. 그럼 1941년 12월 23일 새벽에 웨이크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오전 2시 30분경 일본군 병력을 실은 제32호, 제33호 초계정과 상륙정들이 웨이크 섬으로 다가옵니다. 웨이크 섬의 미군도 그동안 계속 대비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서 포인덱스터 중위의 기동 타격대로 트럭 한 대에 39경 M1917 기관총 4정을 탑재한 채 웨이크섬 활주로 서쪽 끝부분에 자리 잡고 오전 2시 30분에는 벌써
바다에서 다가오는 일본 함정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나 소위의 병력은 남쪽 해안 안쪽에 3인치 대공포 사격을 시작했고 이제 웨이크섬 2차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상륙을 둘러싼 전투 기록은 여러 자료에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양쪽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전투 장면 묘사들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구축함을 개조한 초계정과 다이아츠 상륙정에 59경 M1919 39경 기관총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정뿐만 아니라 초계정도 다같이 해안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일본군 지휘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격에서 2번 실패하면 해군에서의 자신의 커리어도 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격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다가오는 일본군을 비추고 사격을 가했으나 작전이 시작된 후 어느 시점에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 서치라이트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상륙을 개시했는데 미군은 남쪽을 바라보는 윌크스, 웨이크와 북쪽의 필섬에 골고루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고 5인치, 3인치 포에도 병력을 배분해야 했기 때문에 남쪽 해안을 지키고 기관총으로 일본군을 공격할 병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33호 초계정이 웨이크섬 남쪽 해안에 좌초된 모습을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록과 미군의 기록을 동시에 보면 상륙 지점을 알 수 있는데 윌크스 섬의 동쪽과 웨이크섬의 서쪽 해안 그리고 제33호 초계정이 대략 이 위치에 좌초했고 그 옆에 32호 초계정 그리고 지상병력이 웨이크섬 남쪽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한 시점은 오전 2시 반에서 3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32호 초계정에는 오치다 키니치 대위 휘하의 병력 약 230명이 탑승했는데 초계정이 섬 남단 해안에 좌초하자 배에서 내려와 상륙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산호초라서 병력이 신속히 움직임에 큰 불편이 있었고 상륙정보다 크기가 훨씬 커서 미군 3인치포와 기관총에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우치다 중대 병력의 움직임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또한 제33호 초계정도 집중 사격을 받아 상륙 병력이 돌파를 못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 전투 이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23일 새벽의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륙하는 일본군의 기관총을 쏘면서 싸우는 미 해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윌크스 섬에 상륙한 일본군 부대는 중대장 이름을 따 다카노 중대라고 불렸는데 다카노라는 성만 확실하고 이름의 한자나 읽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카노 중대는 약 210명으로 윌크스 섬의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했는데 곧 이곳을 지키던 미군과 대규모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전투 초반 상륙한 일본군이 땅 위에 노출된 미군 전화선을 잘라내는 바람에 윌크스 섬과 웨이크 섬의 데보로 소련 간의 전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전화 연락은 전투 종료 시까지 복구되지 못합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여기서도 일부 병력이 전멸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고 되어 있고 다카노 중대장의 전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전투 와중에 일본군 일부가 윌크스 섬의 포대를 점령하고 이곳에 일장기를 잠시 올린 일도 미국, 일본 양측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 상륙했던 일본군이 내륙 쪽으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북쪽 피일섬에서 지원 병력을 남쪽으로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한편 일본군 우치다 중대 약 2개 소대 병력이 가장 동쪽에 상륙했었는데 이 부대는 결사대로 상륙 이전 명명되었고 내륙 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미군과 일본군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크스 섬에서 미군이 분전하고 있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활주로 부근에서 일본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12월 23일 오전 4시 반에서 5시 정도로 추정되는 시각에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은 진주만에 무전 상황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군이 섬에 상륙했고 상황이 불확실하다였습니다. 퍼트남 소령의 VMF-211 항공대 병력 그리고 해나 소위가 지휘하던 3인치 포대 병력이 지키던 내륙 지역에서도 미군과 일본군과의 혈전이 벌어졌고 여기서 일본 폭격기 2개를 격추시킨 조종사인데도 총을 들고 전투를 벌였던 헨리 엘로드 대위가 수류탄을 던지려다가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엘로드 대위는 웨이크섬 전투에서의 공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 기록으로 오전 6시에는 이 근방에서 전투를 벌이던 우치다 기니치 중대장이 양미간에 미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현재 2명의 중대장이 전사했습니다.
1941년 12월 16일에 진주만을 출발한 미 해군 태스크포스 14 웨이크 지원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이 진행되던 12월 23일 새벽에는 웨이크에서 685km 떨어진 해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미 미군은 일본 항모부대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웨이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파이제독은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에 태스크포스 14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참모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파이제독은 항모 세로토가에 탑재한 해병 항공기들을 웨이크로 보내고 세로토가는 일본 항모부대를 피해 최대한 빨리 진주만으로 퇴각하며 지상병력을 실은 수송선 텐지어를 혼자 웨이크로 보낸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위함 없이 수송선만 보내면 인근의 일본 함대에 당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파이제독은 명령을 태스크포스 14에 타전한 후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와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서 녹스 장관의 의견대로 웨이크를 포기하기로 다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태스크포스 14의 웨이크 지원 작전은 취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스크포스 14의 기함 아스토리아에서는 웨이크 포기 명령을 받은 참모들이 분개했고 블레셔 제독은 거의 반란급의 분노를 피해 함교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해병대 병력이 타고 있던 수송선 텐지어에서도 철수 명령에 분개한 해병들이 함정을 탈취할 움직임을 보였고 해병대 장교들의 개입으로 겨우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세로토가에서도 해병 항공대원들이 웨이크로 출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웨이크 섬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되었습니다. 파이제독의 웨이크 포기 최종 명령은 커닝햄 중령이 보낸 일본군 상륙과 전황 분리 소식 직후에 결정되었고 이것도 태스크포스 14를 철수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이크 섬의 날이 밝아오면서 일본군 병력들이 활주로 근처 깊은 곳으로 진출했고 미군은 특정 지역을 사수하면서 계속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일본 항모 히류와 소류에서 항공기들이 날아와서 식별 가능한 미군 진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윌크스 섬에서는 상륙한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협공을 구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미군 포대에 잠시 올라간 일장기를 피일섬의 미군이 보고 이를 데버로 소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데버로 소령은 윌크스 섬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윌크스 섬이 일본군에 점령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데버로 소령은 상황을 다시 점검해 봤는데 일본 항공기가 마음 놓고 공격하고 지휘소 근처까지 일본군이 다가왔으며 해상에는 다수의 일본 함정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데버로 소령은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에게 지원병력 도착 여부를 물었고 커닝햄 중령은 단시간 안에 지원병력이 도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웨이크에 있는 모든 일본군을 죽여도 조만간 다시 몰려올 것이 뻔했고 결국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은 여기서 전투를 멈추고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커닝햄 중령과 데버로 소령은 백기를 들고 진지를 다니면서 미군이 전투를 멈추고 항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41년 웨이크섬 전투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1, 2차 전투에서 미군은 52명이 전사하고 49명이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 기록에는 2차 전투 사상자가 전사 127, 부상 97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군이 사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1차 전투에서의 전사자를 합치면 일본 측의 숫자는 크게 불어납니다. 웨이크의 미군과 민간인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립된 미 해병대가 1차 전투를 완승으로 이끌었고 2차 전투에서도 상륙해온 일본군에 매우 큰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해보면 진주만에서 출항한 미군 지원부대 태스크포스 14가 일본 항모가 겁났더라도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빨리 웨이크에 도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웨이크섬 전투 직후에 찍힌 사진들이 몇 개 아직까지 전해오는데 이 사진은 일본군이 전투 종료 후 어느 시점에 전사한 우치다 중대장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묘소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섬에 파괴된 와일드캣 전투기를 일본군이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VMF-211의 11번기라고 되어 있고 바로 전사한 엘로드 대위가 일본 구축함 키사라기에 폭탄을 명중시킬 때의 기체입니다. 비행 불가능한 기체들은 이렇게 부품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에 있다가 잡힌 민간인들이 일본군의 인소라에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버로 소령이 웨이크섬을 떠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웨이크의 3개 섬 중 북쪽에 있었던 P1섬의 전쟁 발발 전 모습입니다. 해안섬과 일부를 제외한 섬의 대부분이 숲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크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미국에서는 해병대 병사들의 용맹함을 찬양했고 다음 해인 1942년 웨이크섬 전투를 그린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큰 흥행을 기록했고 1943년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942년 1월 12일 대부분의 포로들이 니타마루호를 타고 웨이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5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군에 처형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니타마루는 요코하마에 기항한 뒤 중국으로 향했고 데보로 소령은 3년 6개월 정도를 중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뒤 홋카이도의 포로 수용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종전을 맞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데보로는 1948년에 전역하면서 해병대 소장으로 진급했고 이후 8년 동안 미 하원 의원을 지내기도 하다가 1988년에 사망했습니다. 총지휘관 커닝햄 중령도 종전 후 석방되었으며 1950년에 해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 1986년에 사망했습니다. 퍼트남 소령도 종전 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었고 1956년에 전역한 후 1982년에 사망했습니다. 웨이크섬에서는 1943년에 남은 포로들과 관련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채널에서 태평양 전쟁을 시간순으로 진행하면서 순서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이크섬 전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